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 네? 다 공부했었죠? 1번. 유리도 쉬웠던 것 같은데? 1번 문제는? 우선, 자, 지문 1번. 네. 건축주가 나오고, 건축사가 나오고. 그치?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비우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응시원서 접수시키는데, 내 것도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 친구한테 응시원서 좀 대신 접수시켜줘. 응? 써가지고. 근데 친구가 잘못해갖고 나 원서 접수가 안 된 거로 돼. 시험 못 보게 됐어. 그럼 난 내 친구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나 시험 볼 자격이 달라. 인정될까? 똑같아.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응? 내 대신에 내 일을 처리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면 그 내 잘못으로 인정이 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건축주가 이 사람은 건물 짓는 사람이야. 근데 건축사한테 다 맡겼어. 건물 설계, 응? 허가 신청 다 맡겼어. 근데 건축사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건축허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허가 취소받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뭐야? 그건 건축사가 잘못이 내 잘못 아닌데 이거 안 먹힌다고. 건축사의 잘못 이꼬로 뭐야? 건축주의 잘못과 똑같이 보게 돼. 우리가 귀책사유 마지막 줄에 보면 귀책사유 나오네? 그지? 귀책사유는 건축허가의 상대방인 건축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을 대신한 신청 의뢰받아 대신한 건축주의 잘못도 건축사의 잘못도 건축주의 잘못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이미 건축허가 내줬다가 취소하는 게 어딨냐? 이건 신뢰보호 위반이야. 이 주장 안 통해요.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한 거 신뢰보호 원칙 위반한 거 아니다라는 게 판결입니다. 응? 따라서 마지막 귀책사유 있다. 건축사의 잘못 이꼬로 건축주의 잘못으로 취급합니다. 응? 이거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아직 답이 안 나왔네. 자, 여러분 국민이 신뢰하게 되는 어떤 행정 조치는 언제 하는 거야? 이제 지금 현재 법과 상태를 보고 뭔가 약속도 하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약속하다가 달리 법이 바뀌고 뭐 현실이 변화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원래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응? 사정경이 있겠다. 그래서 행정청이 말하면 장래에 어떤 조치를 상대방한테 해주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했어. 응? 했더라도 그 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행정청이 한 약속, 공적 견해 표명은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효력 상실한다는 게 또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2번도 다 판결문이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이 사안이 쭉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넷째 줄이야. 부진정소급. 응? 들어봤지? 부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은 원칙이 허용되는 거예요. 자, 이거 사안 우리가 자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부진정소급이 어떤 거지? 자, 새 법, 신법이 만들어서 시행이 이때부터 돼. 이때부터 새 법이 시행되는데 새 법 시행일 이전에 생긴 일. 근데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 새 법을 여기서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과거에 생긴 때로부터 새 법을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부진정소급이야. 새 법 시행일 이전에 끝난 일이 아니고 과거에 시작은 됐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새 법 적용하는 거, 새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이게 부진정소급이야. 부진정소급은 원칙이 허용되는 겁니다. 응?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학칙이 나와. 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대학교 학칙은 학생들에게 법입니다. 응? 근데 학칙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론 시간에 했는지 문제풀이 시간에 했는데 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학교에 학칙이 있는데 학칙이 이제 적용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학칙이 뭐로 돼 있었냐면 학생들 점수가 그러니까 성적이 2.0 미만 학점이 2.0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제적, 퇴학시키도록 규정이 있었어. 응? 그랬다가 이 반대로 됐다. 예전에는 2.5 미만 맞으면 퇴학. 했다가 학생들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지금 공부를 하도록 좀 압박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2.0 미만 맞으면, 아니다, 반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예전에는 2.0 미만 맞으면, 2.0 밑으로 맞으면 제적. 근데 이제는 2.5 밑으로 맞으면 제적. 더 올렸어, 기준을.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징계, 즉 제적을 하기 쉽게 만들었어, 어렵게 만들었어? 쉽게 만들었지.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학점이 2.3 맞으면 제적 안 했잖아. 근데 2.3 맞으면 이제 제적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징계를 더 쉽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결문을 저 징계 요건이 완화됐다 이런 말이 판결문에 나오거든? 완화가 아니고 강화 아닙니까? 완화라고 징계하기 쉽게 만든 거야. 자, 이렇게 바꿔놨어. 응? 그래서 이 개정된 학칙이 이제 이 학칙이 개정이 됐어. 개정이 돼서 이때부터 시행 이렇게 이제 시행. 근데 이때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안 하는 규정을 안 하고 규정을 한 게 아니지. 근데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학칙을 언제 바꿨어? 학기 중에 바꿨어요. 학기 중에. 응? 학기 중에. 학기가 끝난 게 아니고 학기가 1학기 이렇게 진행되는 도중. 요새 같은 때잖아, 지금. 원래 대학의 학기가 뭐 3월에 시작돼서 뭐 한 6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쯤 학칙을 바꾸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예전 학칙을 기준으로 공부를 한 거야. 자기가 이제 이번 학기는 뭐 저 알바도 좀 열심히 하고, 뭐 연애도 열심히 좀 하고 이래야지 공부보다는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좀 소홀히 했어. 야, 2.3만 맞으면 돼. 응?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2.3만 맞으면 안 잘리니까 2.3 정도만 맞을 정도로 하면 되지. 그리고 설렁설렁 했어. 그래서 2.3이 나왔어, 진짜. 응? 그리고 자기는 이제 2.0 넘었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학칙이 개정됐대잖아. 개정된 학칙을 적용받아서 2.3 맞았는데 제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반발한 거야. 아니, 학기 도중에 학칙을 개정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돼야 되냐? 다음 학기 때부터나 적용할 일이지. 응? 그때부터 시행되도록 해야지. 바로 개정하자마자 학기 도중에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적용한다? 이번 학기는 이미 학기 도중이니까 시작이 됐어. 학기 시작돼서 진행 중인데 고쳐서 이번 학기부터 적용한다?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다. 응? 신뢰보호 위반이다. 과거의 학칙을 신뢰한 학생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다. 응? 이러면서 자기 이 개정된 학칙을 적용해서 자기를 퇴학시킨 조치, 신뢰보호에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소송을 냈어. 근데 판결은 뭐야? 이게 바로 학칙을 학기 도중에 개정을 했지만, 응? 학기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응?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작된 일이지만 학기 도중이니까 학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개정된 학칙을 여기서부터 적용해서 이 개정된 학칙에 따라 제적시킨 조치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야. 응? 즉 아무리 그래도 학생의 신뢰보호가 이 학칙 개정된 학칙을 적용해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학생의 신뢰보호가 더 크다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경우는 학생의 신뢰보다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해야 할 학교 당국의 공익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게 다 여러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다 공부하는 판례야 원래.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부진정 소급표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이 개정된 학칙을 적용해서 퇴학시킨 조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번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이거 문제 많이 풀었잖아. 응? 병무청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상담 차원에서 안내해 준 거는 병무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여기 뭐야? 이거는 병무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적용 대상이 아닌 거잖아. 적용된다 그래서 틀렸죠. 4번이 정답.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쉬운 문제였어요. 응? 여기 뭐 새로운 판례 하나도 없고 이미
다른 여러 차례 시험에 다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아주 쉬운 거였고 4번. 그다음에 문제 2번.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2번. 행정행위의 효력이 있는데 행정행위 효력은 뭐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뭐 이런 건데 주로 여기서 공정력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공정력과 선결 문제. 우선 뭘 전제해야 돼?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또 이거 위법이 있는데 위법 정도가 중대해서 명백해서 무효인지 아니면 경미해서 취소 사유인지.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걸 취소할 권한이 없는 자는 그 지네가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고 효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무효인 경우는 누구나 다 무시하고 안 따라도 돼요. 네. 자, 그렇다면 1번 어떻게 돼? 틀렸네. 1번이 답이네. 자, 요 1번의 키워드는 뭐가 중요하다냐면 자,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됐대잖아. 취소. 행정쟁송 절차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했든 소송을 냈든 위법이라고 인정돼서 취소 판정이 내려졌다는 거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취소 판정은 소급표가 있어서 맨 처음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렸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응? 자, 시간을 따져봅시다. 응? 이것도 다 공부하는 판결인데 애초에 이때 행정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어. 그런데 원래 허가 취소하는 처분이 상대방한테 내리면 얘는 원래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원칙은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용감하게 소송을 내놨어.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치자. 소송을 제기했어. 그리고 재판이 진행돼. 그런데 얘는 원래 영업을 못 하는 게 원칙인 건데 용감하게 소송을 내놓고 계속 영업을 한 거야. 영업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자, 마지막에 가서 판결에서 뭐가 났대? 취소한다고 판결 나왔대. 취소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취소 판결이에요. 그럼 뭐가 취소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한 영업허가 취소시켰던 조치가 애초부터 위법이었다. 이거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한다는 거예요. 취소 판결은.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 것과 동시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없던 일이 됩니다. 없던 일이 돼요. 없던 일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애초에 받았던 영업허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취소된 적이 없이 계속 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취소시킨 조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허가받은 자로서 그동안에 한 영업, 허가받은 자로서 영업을 한 게 돼서 이거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다. 무허가 영업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얘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서 소송해서 지면 어떻게 돼? 얘 소송에 졌으면 이거 영업한 거 무허가 영업한 거예요. 처벌돼요. 이겼으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여기의 핵심은 첫째 끝에 취소. 이 취소의 효과는 소급입니다. 취소 효과는 허가 취소 처분 내려졌을 당시로 소급해서 허가 취소 처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허가는 계속 유지됐던 걸로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다. 1번이 그래서 답이에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의 키워드는 첫째 끝에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이거 우리 예전에 설명했지? 동생이 먼저, 형보다 먼저 운전면허 따는 거야. 형도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데 동생이 먼저 막 운전하고 싶어서 안다. 그래갖고 얘는 나이가 안 됐어. 운전면허 딸 나이가 아직 안 됐어. 자동차 운전면허 따려면 만 18세가 돼야 되는데 18세도 안 됐는데 형 이름으로 형 사진 붙이고 이름은 지 이름으로 했겠지. 동생이 자기 이름 쓰고 형 사진 붙이고 형의 생년월일 쓰고 뭐 해가지고 시험 봤어. 합격. 경찰이 아무도 모르고 운전면허 내줬어. 근데 이거는 이 운전면허 허위 부정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발급된 거잖아. 그럼 운전면허 발급해준 건 위법이야. 근데 위법 정도가 무효라고는 안 봤어요. 위법이 있긴 한데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약한 위법으로 봐요. 응?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약한 위법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첫째 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육받은 운전면허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입니다. 다 써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면허가 위법하게 되었다,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면허를 발급해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위법한 채로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경찰은 이거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면허가 이게 위법하게 발급된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경찰이 면허 취소도 안 한 상태야. 근데 이 동생 얘는 면허를 이렇게 형 이름으로 받아갖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어. 교통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너 나이가 지금 17세밖에 안 됐는데 너 어떻게 운전면허를 갖고 있냐? 이게 밝혀진 거야. 형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았다는 게. 그러면 얘 무면허 운전한 거냐? 이게 문제지. 근데 운전면허가 위법하게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기 전이에요. 그럼 위법이지만 면허 이력은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이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 행위는 아닙니다. 그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국민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처벌을 하려면 그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는 게 전제래. 응? 그러면 적법한 의무 부과인데도 위반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위법하게 의무 부과한 거라면 위법의 정도를 떠나 그 의무 부과 조치가 위법이 무효일 정도의 위법이 있든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 있든 위법한 의무 부과라면 그걸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맞는 판결로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 했어? 응? 형사처벌, 줄여서 우리 형벌,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한테 부과된 의무가 적법한 조치 명령이 전제돼야 된다. 즉 적법한 의무 부과래야만 상대방이 안 따랐을 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런 다음에 형사법원은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알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행정행위 또는 또는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지. 처분이 좀 더 넓은 말이긴 한데 행정행위가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위법 여부. 이게 다른 말로 위법한지 아닌지니까 반대로 하면 적법한지 아닌지도 똑같은 말이에요. 위법 여부 이꼬로 적법한지 아닌지. 이거는 여부는 우리 민사소송 재판하는 민사법원도 형사법원도 다 판정할 수 있어요. 법원도 이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사 판단할 수 있어요. 심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위법한지 아닌지.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행정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판단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민형사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해서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위법이라고만 인정할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2단계. 그런데 민형사법원이 심사했는데 뭐라고 판단 나왔느냐? 이거 위법이라고 인정이 됐어. 행정기관의 법집행조치 위법이라고 인정이 됐다. 근데 이 행정기관의 법집행조치는 또 위법 정도에 따라서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느냐, 경미한 위법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인 경우로 나누잖아. 이게 무효인 경우, 그다음에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위법 정도에 따라 둘로 나눠진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응? 그럼 무효인 경우로 나오면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조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누구든지 이건 효력 없어. 무시하고 안 따라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형사법원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행정기관의 조치는 효력 없어. 효력 부정해도 됩니다. 효력 부정하고 자기네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하면 돼. 무효라는 전제하에. 응? 그런데 취소 사유로 나오면 이거 취소해서 효력 없앨 수 있는 권한은
민형사법원한테는 없어요. 그거는 행정청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하는 그 판정기관에게만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민형사법원은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네가 효력 부정 못합니다. 효력 있다고 전제하고 재판해야 돼요. 응?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민형사법원도 위법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알아서 판정해도 돼. 다만 뭘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효력을 부정해도 되느냐가 이게 관건인 거야. 위법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판정해도 된다고. 위법 여부는. 응?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3번의 끝에 가면 형사법원은 그 행정기관이 내린 그 조치명령, 응? 조치명령이 적법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 위법한 조치명령인지 아닌지는, 위법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심사해도 돼요. 응? 일단 이게 핵심. 그럼 내가 질문해보자. 이 3번의 앞부분, 이 조치명령을 받고도 안 따른 자, 형사법원이 응? 얘 안 따랐으니까 처벌 대상이야 하고 유죄 판결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죄 판결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심사할 수 있다며. 조치명령이 위법이라면 얘는 안 따랐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니까 무죄고, 조치명령이 적법이라면 안 따랐다면 처벌 대상이 되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겠지. 여기는 뭐가 효력이 있냐 없냐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조치명령이 적법인가 위법인가만 따지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지? 네. 자, 어쨌든 3번 문제 없어요. 4번은, 자, 4번 뭐하고 똑같냐면 1번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응? 자, 첫 번째 조세 부과 처분이 있었죠? 응? 세무사장이 세금 부과했어. 근데 상대방 소송 냈어. 무슨 판결 나왔어? 취소 판결 확정 났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한 조치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면 상대방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아예 없었던 거지. 그럼 얘 왜 세금 안 냈냐? 처벌할 수 있어? 없지. 그 얘기야. 그래서 세무부과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거 다 있네. 세금부과 처분은 세금부가 할 당시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다. 응? 그러므로 셋째 줄 무죄. 상대방은 세금 낼 의무가 없으니까 세금을 안 냈다. 여기는 조세 포탈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금 안 내는 거에 대한 처벌하는 거지. 낼 의무가 없는 자인데 안 냈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얘는 무죄야, 무죄. 그치? 그러면 형사법원은 이제 무죄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지. 세금 낼 의무가 없는 자니까 세금을 안 냈다 그래도 무죄인 거지. 그래서 이걸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논리, 세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났다면 처음부터 세금 낼 의무는 없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안 냈다고 해서 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무죄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번, 2번, 3번은 다 교재에 있어요. 4번은 아마 교재에 없을 수 있어요. 나도 이거는 4번은 잘 안 먹었다. 이거는 우리 교재도 없고 내가 또 다른 교재로도 강의를 하는데 다른 교재도 없어. 근데 이거는 그 논리가 쉬운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1번도 많이 쓰였어요. 과거의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판결이라 쉬웠습니다. 1번이 답. 그다음 문제 3번은 다단계 행정결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 질문 자체가 좀 다단계 행정결정이라는 게 많이 쓰는 말도 아니긴 하지만 그냥 이 지문 하나에 쓰인 판결문 그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답은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인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뭐 공모 제안을 받아 무슨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 그리고 또 지위 배제하는 행위에서 앞에 거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지위 배제하는 뒤의 행위만 처분이다. 이게 다른 거야. 그 앞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 이것도 처분인 거야. 응? 두 번째 줄에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도 처분.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 특허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정을 받은 자는 이게 이제 무슨 계약을 따낼 이거는 일단 유일한 대상자가 되는 지위를 갖는 거예요. 응? 이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뭐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공모를 해서 또 다른 자를 또 하겠지만 일단 그래서 요거는 최근 판례, 비교적 최근 판례고, 자 1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도 처분, 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던 자를 그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도 처분. 둘 다 처분. 응? 1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2번은 자 거기로 하면 첫째 줄 부지사전 승인 처분 나오지? 좀 줄여서 원자력 발전소 짓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이게 부지사전 승인 처분. 응?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면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승인을 내줬어. 승인 처분. 자, 근데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 여기 살고 있어. 그런데 이 동네 부근에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 지을 곳으로 선정이 된 거야. 땅. 주민들 난리 났어. 응? 여기다 이제 뭐 지어질 거야?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땅으로 지정이 됐으니 여기 원자력 발전소 지어질 거라고. 주민들 그러면 뭐가 예상된다?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나와가지고 자기네 막 건강 침해들 우려 크다. 들고 일어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기 원자력 발전소 짓기로 여기 적합한 땅이라고 선정한 거 취소해라. 이거 소송 대상으로 주민들이 싸울 수 있어요. 응? 돼요. 그런데 이 부지사전 승인해 주는 건 이 1단계 조치야.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 지을 부지다라고 선정을 하고 여 밑에 땅속 깊이 그 콘크리트 붓고 단단하게 공사하는 것까지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다음 단계 2단계로 이제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 이게 최종 조치야. 이거는 이제 여기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를 허용한 거야. 요거는 원자력 발전소 짓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선정한 거고, 거기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기다가 원자로 건설해라 하고 허가 내준 거야. 응? 이게 최종 조치. 근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단계를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야. 1단계로는 부지 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원자로 건설하라고 최종 처분하고. 응? 그런데 요거에 앞서 행해지는 조치로서 이게 앞서 행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조치까지 나오게 되면 이 부지사전 승인을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는 없어진다는 거야. 응? 이게 나와버리면 이 주민들은 뭐 갖고 싸우라? 이걸 갖고 싸우지 말고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이거 내준 걸 갖고 싸워라. 응?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 뒤에 원자로 건설허가 허가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주민들이 이 부지사전 승인 내준 걸 갖고 소송으로 싸우면 되는데 이 뒤에 것까지 나와버리면 이거 앞서 행해진 거 갖고 싸울 이익이 없어진대. 그럴 필요 없고 최종적인 이걸 갖고 싸워야 한다. 이게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2번 지문을 보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건설허가 처분까지 내려졌대잖아. 응?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까지 내려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싸워야 될 거는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만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응? 이 앞에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 행위로서 최종 이게 나와버리면 여기에 흡수되어서 소멸돼 버린대. 응?
그래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이 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그 선행 처분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지. 이제 부지사전 승인 처분 내줬던 거는 뒷단계 후행 처분인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어서 존재 가치가 소멸하기 때문에 후행 처분인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만 인근 주민들이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된다는 게 판결. 응? 근데 시험은 이렇게도 나오지만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나왔다는 말 없이 부지사전 승인 처분만 내려진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이걸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냅니다. 응? 근데 이것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거 갖고 싸워야 돼. 응? 그래서 이 뒤에 거 갖고 싸우면서 왜 이거 위법이냐?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앞선 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위법이니까 이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거 취소하라고. 자, 그다음에 4번은 이것도 공부한 건데 일단 그 첫째 주 끝에 과징금 부과처분 한 번 있어요. 첫째 주 끝에 과징금 부과처분 하나 있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선행 처분이에요. 응?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과징금 감면 처분에 따르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후행 처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선행 처분, 후행 처분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라면 업체들이 뭐 농심, 삼양 뭐 어떻게 몇 개 업체가 짜고서 응? 가격 담합을 했다. 짜고서는 라면 값을 다 일찍 올렸어. 이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응? 네, 불공정 거래. 응?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과징금 부과 대상이야. 근데 그 중에 조사의 성실히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데 다 성실히 응한 업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삼양라면 이 업체가 우리 다 짜고 언제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얼마씩 올리기로 다 가격 담합하고 했다. 이거 다 술술 다 얘기했어. 성실히 협조를 했어. 그럼 법에 보면 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업체는 과징금을 깎아주게 돼 있어요. 깎아줄 수 있게. 근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성실히 응한 업체인가 아닌가 안 가리고 일단 다 똑같이 과징금 다 부과했어. 다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다 똑같이 부과했어. 그래 놓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조사에 성실히 응한 업체 하나에 대해서 원래 부과했던 거 깎아준다. 그러면서 감면 처분을 다시 내린 거야. 응? 자, 그러면 여기도 이와 똑같아. 맨 처음에 조사에 성실히 응한 업체냐 아니냐 안 가리고 다 조사에 성실히 응한 업체도 똑같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가 응? 이 선행 처분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 과징금 감면해주는 후행 처분했지? 응? 그러면 요거는 일단 최종 처분에 앞서 임시적으로 응? 임시로 한 조치라는 거야. 임시로 해놓은 조치.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행정행위라고 부르는 파트에서 의뢰해요. 임시로 일단 해놨다가 이제 딱 따져보고 최종 감면. 이게 최종 처분이야. 최종 처분.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아. 일단 임시 조치 한 것에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요거 갖고 소송할 수도 있어. 상대방 업자. 근데 이미 최종 처분까지 나와버리면 이거는 여기에 흡수돼서 없어진 걸로 봐요. 최종 처분이 나와버리면. 응?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싸워야 될 대상은 이거 갖고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도 거기 그대로 썼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후행 과징금 감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응? 따라서 싸워야 될 소송 대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후행 처분이다. 응? 이미 없어진 걸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한 소송이다. 5. 응? 우리 교재의 가행정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판례 들어갔어요 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은 이제 확약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첫째 줄 끝에 내인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인가. 응? 이게 뭐야? 앞으로 신청해 오면 인가해 주겠다고 약속한 걸 우리가 행정실무에서 내인가라고 그래. 허가해 준다고 미리 약속한 거 내허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이게 행정법적인 학문적으로는 확약이라고 부르죠. 응?
인가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식으로 신청을 해오면 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 가지 다 준비를 갖춰서 이제 정식으로 정식 인가, 뭐 이가라고 해도 본인가, 본인가 해달라,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행정기관이 만약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인가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가를 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상대방은 요건을 갖춰서 이제 인가해달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인가를 거부하는 거야. 인가를 안 내주는데, 그럼 원래 그러면 이 인가해달라고 신청 온 거에 대해서 인가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했냐면 앞에 인가해준다고 약속했던 거, 내 인가를 취소한다. 내 인가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거야. 응? 그러면 이거는 뭐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내 인가 약속을 했는데, 인가해주고 약속했는데 그 상대방이 인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 인가 앞서 했던 내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이 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즉 본인가 인가 거부 처분을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상대방은 소송으로 싸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내 인가 입고로 확약, 인가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뒤에 본인가 신청이 있는데 내 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행정기관이 내린 경우, 이는 뭐야? 마지막 줄, 넷째 줄, 내 인가 취소하는 행위는 뭐와 똑같다고? 그 본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다. 따라서 그거는 뭐야? 소송 대상으로 다툴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됐어요.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행정의 하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올라라.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 뭐 승계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이게 다 하자 승계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자 승계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안 되는 게 많다 그랬지? 되는 게 오히려 예외고. 되는 거 한 몇 개 안 되니까 한 10개 정도 외우면 된다 그랬지? 그럼 되는 게 뭐 있어? 대집행 절차들 간의 행위, 강제징수 절차들 간의 행위, 그 다음에 안경사 시험, 한지의사 시험, 우리 몇 가지만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뭐 있더라? 뭐 사이, 그지? 우리 몇 개만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 1번은 선행처분이 보충력 편입처분, 후행처분이 공익근무 소집처분, 이 둘 사이에 하자 승계 되느냐? 안 되는 거. 잘 모르는 거 안 되는 거야. 부정. 그 다음에 2번은 자, 여기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이 뭐예요? 선행처분이 건물 철거 명령, 후행처분이 대집행 계고 처분. 그지? 이거 대집행 절차상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건물 철거 명령 철거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행위고, 뒤에 대집행 계고 처분은 왜 철거 명령 의무 이행하라고 안 하냐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고, 이건 별개야. 서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 그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철거 명령이 무효가 아니라 철거 명령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 계고 처분 다툴 수 없어요. 다툴 수 없다는 말 이꼬로 뭐야? 선행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됐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승계 주장하는 거 허용 안 된다. 즉 하자 승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2번도 맞고. 자, 3번은 중요한 게 뭐냐? 선행처분 뭐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주는 처분이 선행처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 인가.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하는 처분이 후행처분. 이 둘 사이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 당연 무효래. 선행처분이 무효래요. 선행처분이 무효면 선행처분은 없는 거야. 그럼 선행처분을 기초로 행해주는 후행위도
그 존립 앞에 전제 조건이 사라지니까 후행 처분은 자동 무효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누구한테 세금 부과해서 아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를 바꿔봐. 철거 명령이 무효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한테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상대방한테 철거해야 될 의무가 애시당초 없어.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그러면 너 왜 건물 철거 안 해?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하는 것도 의무 없는 자가 왜 의무 이행 안 하냐고 또 강제하는 거지. 다 자동 무효야. 그 선행위가 무효면 뒤행위도 다 무효로 만들어. 즉 무효는 언제나 승계야. 따라서 다 지문에도 보면 무효가 아니라는 말을 전제로 깔잖아. 다 무효라고 그러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니까 뒤행위도. 그지? 그래서 이 3번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무효야. 무효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응? 따라서 상대방 국민은 선행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후행행위도 무효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응? 근데 4번은 아주 간단하다.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하고 그다음에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 자르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만 하는 거야. 너 지금 맡은 자리에서 물러나서 대기하고 있어 이거야. 응? 국장직에서 물러나서 대기하고 있어. 이게 직위해제. 그리고 직권면직은 자르는 거야. 너 이제 공무원 신분 박탈. 자, 어쨌든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선행처분이 직위해제, 후행처분이 직권면직. 하자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이건 뭐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안이지. 근데 결정적 힌트는 3번에 무효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무효면 무조건 다 승계입니다. 응? 앞뒤행위 사이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느냐, 동일한 효과를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무효면 무조건 승계야. 응? 3번 정답.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인데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정보 공개 얘기라고. 자, 어쨌든 사례가 뭐냐? 민간 시민단체가 행정청에게 개발사업 승인 관련된 정보. 자, 시민단체, 응? 네, 밑줄 그어보세요. 시민단체.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정보 공개 청구. 근데 둘째 끝에 재판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이 있다고 결국 정보 공개 거부. 응? 이게 골자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 박스만 놓고 보면 시민단체도 정보 공개 청구할 권리 인정돼 안 돼? 정보공개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례가 모든 국민의 범위 속에는 사람인 국민만이 아니라 범인 아닌 단체 다 포함되고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 따라서 행정 감시 목적으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정보공개법에 보면 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8가지 항목을 정해놨어. 그 중에 하나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야. 응? 응? 그런데 거기도 단서가 달려있어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무조건 다 비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한다고 단서가 달려 있어요.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돼 있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개 거부할 수 없으며 또 하나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데 이 재판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그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그 정보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소송 기록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라도 공개 거부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응? 네. 자, 규정과 판례 다 종합됐죠? 그러면 1번은 어때요? 1번? 예, 1번이 정답이네요. 응? 옳은 거. 즉,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그 자체로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보호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받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 침해받은 게 돼서 소송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한 정보에 무슨 그 청구한 정보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안 따집니다. 응? 그 정보를 공개를 못 받아서 내가 공개받았다면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었다. 이런 거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나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데 청구했다 거부받으면 난 권리를 바로 침해받은 거야. 그냥 그것만으로도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야. 또 다른 이익 침해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무슨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든 없든 청구를 했다가 거부받으면 거부받은 것 자체로 이미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소송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번이 오해예요. 응?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응? 자, A가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B가 정보 공개할 거부한 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의무를 이행하라는 당사자송 제기에서 다툴 수 있다? 자, 이게 해보면 자, 우선 정보 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자는 누구야? B지. 그 B는 자기의 정보 공개 청구에는 권리를 침해받았으니까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겠죠? 그런데 첫째 줄 B가 이제 B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있다. 이 A. 그럼 A는 이제 3자야. 응? 여기서 A가 3자예요. 3자. 아니야. A가 아니고 A가 3자가 아니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A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당사자 소송인데 틀린 게 이거는 거부가 공권력 행사인 거부 처분이거든. 그 처분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야지 당사소송으로 다투는 건 안 되죠. 응? 처분이 있으면 처분을 먼저 취소받아야 됩니다. 그 처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당사소송 제기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틀린 건 당사소송이 틀렸습니다. 응? 그리고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왜 공개 안 하냐고? 그 공개 이행을 구하는 이것도 이제 항고 소송으로서 의무 이행 소송 하는 것도 안 되죠. 그건 인정이 안 되잖아. 의무 이행 소송도. 그렇지?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가 말이 다 섞여 가지고 다 틀린 말이 돼. 응? 자, 어쨌든 정보 공개 거부는 처분이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지 당사소송으로 다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은 자, 끝에 가서 없다 때문에 틀렸네. 응? 자,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게 바로 부분 공개죠. 부분 공개. 그러니까 정보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행정기관은 신청받은 정보 전부를 거부를 한 거야. 응?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법원이 심사하더니 이 전부 공개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 정보 속에는 공개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섞여 있다. 근데 그게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법원은 무슨 판결?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부분만이라도 공개를 했어야 맞는 일이다. 그런데 그 공개했어야 될 일부 그 부분까지도 거부한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 내린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 명하는 일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 네, 틀렸고 다 공부한 거야 이거. 판결문. 그 다음에 4번은 두 번째 때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만 내용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소송 기록 자체 반대가 아니라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재판에 관련이 있는 정보고 그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배운 거야.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공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됐어요.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정답은 1번. 근데 쉽게 내지는 않은 것 같아. 응? 쉽게 내지는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항고소송 법원의 판결. 응? 판결이 효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틀린 거. 1번. 1번 어떤 것 같아? 이게 소외이익이잖아. 법원이 취소송 제기받고 판결 내려줘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대. 자, 그럼 원상회복,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취소 판결 내려줘봐야 셋째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 이게 중요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상대방 소외이익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00% 없는 건 아니지. 어떤 때는 이거 원상회복은 안 되더라도 뭔가 판결 내려주면 회복될 수 있는 뭔가 부수적인 이익이 남아요. 아까 뭐 못 받은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수적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소외이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두째 줄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지. 그지?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다. 응?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뭐 2번 다 알 수 있잖아. 승소 판결 나와도 이거 복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거 나중에 승소 판결 내려주면 여기 해임됐던 때부터 여기 임기 끝날 때까지 못 받았던 월급 받을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남아 있잖아. 그럼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소외이익이 있다. 그래서 넷째 줄 끝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안 재판해야 된다. 응? 핵심은 이익이 있다 이거죠. 응? 아는 거잖아. 응? 맞아. 그 다음에 3번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응? 자, 3번은 우리가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 뭘 공부했지? 여기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응? 자, 이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요. 건축법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해서 행정기관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이거는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될 때 상대방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싸워라.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소송으로 싸워? 행정소송으로. 응? 그 행정소송으로 싸웁니다. 응?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법이 정한 거에 의무 불이행,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 부과. 자,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싸우라고 뭐로 싸워야 되는지 아무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행 강제금 부과받은 자는 30일 안에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한 건 없어지고 행정기관이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겠어요. 이 법원은 행정법원이 아니에요. 응? 그냥 위반자의 주소기관을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른 재판을 해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의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해놨어요. 절차가 있어.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 규정이 있어요. 따로. 이런 경우는 아까 검사의 불기소 결정, 통고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절차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 밟아야지 행정소송 안 되는 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동안에 강의 때는 맨날 얘기했는데 시험엔 잘 안 내다가 그런 걸 낸 거야.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 네. 자, 그러면 맞게 썼나? 그죠? 자, 키워드는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입니다. 결론은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응? 아니죠? 그러면 근데 뭐라 그러냐면 행정기관이 안내를 잘못한 거야. 그죠? 이거 행정소송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둘째 줄 끝에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안내해 줬대.
그러면 이거 그러면 안 내려받고 가서 소장 냈어. 행정법원에 가야 재판에다가 소장. 그러면 그 제출받은 법원이 재판해줘야 될 그 의무, 말하면 재판 관할권이 생기나? 아니라는 거. 원래 법적으로 재판 대상이 안 되는 거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소송이기 때문에 설령 행정기관이 잘못 안내해 줬더라도 세체적 끝에 행정법원이 이거 재판할 권한 없다는 거죠. 안 생긴다. 응? 자, 정리하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렇게 별도의 절차가 따로 정해져서 그 절차를 밟아 싸워야지 행정소송 대상 안 되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잘못 안내해줘서 행정소송할 수 있는 거로 안내해줬다 하더라도 그거 행정소송 대상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법원이 재판할 관할권 없습니다. 안 생겨요. 응? X.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애매하죠. 이제 여기까지 농지법상의 이행강제업자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주로 공부하거든. 근데 거기다 또 뒤에 살을 붙여서 행정기관이 잘못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면 소송 되는 거냐? 안 된다. 이거 더 붙은 거야. 응?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맞네. 원래 우리 아까도 그랬지. 행정소송 대상인 거는 원래는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재결을 소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원처분은 없는 재결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를 말하고 그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위법을 다 포함한다. 응?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아니야,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행정법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아까 공부한 것 중에 2번 좀 연관이 있다, 그지? 응? 지방 법무사가 그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 법무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법이 정해놨는데 그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다. 응? 5. 그 공법 관계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공부하는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야. 지방 법무사에서 승인 거부하면 그 사무원도 소송할 수 있고, 그지? 그 승인 거부는 처분이야. 공권행사의 처분이고 그에 대해서 취소해라. 그리고 사무원도 항고소송할 수 있고 신청했던 법무사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2번 맞고, 야, 4번 답하지는 않았겠지 설마? 환매라는 단어가 떴잖아. 이도저도 보지 말고 환매라는 단어만 보면 다 사법관계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재판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4번에 환매, 민사소송. 4번 맞아.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게 여기 군인연금 얘기 나오지? 군인연금하고 일반 공무원연금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연금 받을 권리 언제 생기나? 공무원을 근무하다 퇴직하면 바로 연금 받을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퇴직을 한 뒤에 관련 서류 갖추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신청. 응? 그래서 그 연금관리공단에 심사해서 당신은 연금 받을 권리자 맞습니다 하고 월 얼마씩 받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연금 받을 권리가 생겨요. 응?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을 그마다 퇴직을 해서 연금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당신은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해줍니다. 거부했어. 그러면 싸워야 돼. 나는 아직 권리가 안 생겼으니까 그 거부 결정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연금 받을 권리자라고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금이 나올 거고, 안 나오면 이제 이미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된 상태에서 연금이 뭐 덜 나온 게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당사자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응? 권리자로 인정되고 난 뒤에는. 그러면 군인은 여기도 보면 연금법상 급여, 말하면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를 했는데 거부된 때,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보면 거부가 됐으면 이 사람 연금 받을 권리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응? 아직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안 된 거야. 뭐 갖고 싸워야 돼? 그 거부를 싸워야 돼. 그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뭐야? 처분이지, 처분. 그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거부처분 취소해라. 항고소송으로 싸워서 자기가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 얘기 나오면 애초에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하는 거부 조치는 항고소송으로 싸우고, 이미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돼서 연금을 받아오던 자가 뭐 덜 나온 게 있다, 응? 또 뭐 왜 일부는 지급 안 해주느냐, 뭐 이런 거 싸우는 건 이미 권리자로 인정된 다음에 자기 이제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돈 더 달라.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야.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장관한테 말하면 청구를 했는데 거부되면 아직 연금 받을 권리자로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야. 따라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서 연금 받을 권리를 먼저 인정받아야 하지, 그걸 안 한 채 곧바로 자기는 아직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도 안 됐는데 국가를 상대로 나 연금 줘! 지급해줘! 하고 당사소송으로 바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응? 이따라 그래서 X가 된 거예요. 없다. 곧바로 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어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 거부 처분, 그 거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받을 권리자로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X. 자, 그리고 이제 3번 나왔죠? 이 3번은 한 번도 이제껏 안 나왔다는 거야. 이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소위 사무관리에 관한 판결이에요. 자, 이게 예전에 저기 충청남도 태안에 뭐 그 삼성 뭐 유조선 이거 해가지고 기름 막 난리 났었지. 이거 막 그 기름이 너무 많이 바다에 퍼져서 그 태안 앞바다 완전 기름 바다. 국가가 이거 방제해야 돼. 기름 제거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짧은 시간에 빨리 해야지. 그 퍼지면 수습하기 힘들잖아. 그때 또 막 다 뭐 행정기관들 막 다 응원 가가지고 공무원도 막 가가지고 장비도 같이 도와주고 시민들도 가서 막 바위 닦고, 그치? 응? 했잖아. 근데 이제 정부가 시급하니까 뭐 했대? 해양 여기 보면 이 전문 민간 업체가 있는 거야. 이런 거 이제 기름 제거 작업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 도움을 요청한 거야. 응? 이거 좀 방제 작업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근데 거기는 이걸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 근데 뭐 하여튼 이런 재난이 일어났으니 응? 그 요청을 받고 흔쾌히 응해서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응? 이거 방제 작업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 그 비용 달라고 청구를 한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응? 국가의 업무를 도운 거야. 그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달라고 청구할 권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사무 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 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 작업을 그 민간 업체가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 그 민간 업체, 여기 사인이 그 민간 방제 업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 상환해 달라고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응? 맞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 비용을 상환 청구하는 건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맞고, 처음 나왔어요. 이제까지 중에. 응? 자, 비교적 최근 판례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양벌 규정. 행정부 양벌 규정이 뭐야? 일단 회사 직원이 실제 법 위반 행위를 해. 그럼 회사 위반 행위는 실제 직원도 처벌하고 누구도 처벌해. 그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거지. 회사는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똑같은 왜가 미성년자인 자녀, 예를 들어서 애들 킥보드 타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은 킥보드 16살 이상이면 아니면 못 타요. 응? 전동 킥보드. 근데 막 뭐 10살짜리 애 전동 킥보드 타는데 그거 부모가 뭐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럼 부모를 처벌합니다. 응?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벌 규정은 아니고 애는 처벌 안 해. 응? 부모를 처벌하지. 자, 양벌 규정이란 건 이렇게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자를 감독해야 될 자도 감독 의무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둘 다 처벌하는 규정을 뒀을 때 그거를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양벌 규정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반한 행위자를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자도 함께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법을 위반해서 행위를 했고 그 행위자만 처벌하면 회사는 이익만 얻고 빠져나가면 이거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회사도 함께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거죠.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것도 종업원과 첫째 끝에 영업주가 이제 고용주지.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고용주 감독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고용주도 처벌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종업원은 위반 행위를 했는데 종업원이 처벌이 돼야만 고용주도 처벌되는 거냐? 그건 꼭 아니라는 거지. 종업원은 위반 행위를 했지만 여러 상황을 따져볼 때 종업원은 위반 행위를 한 건 맞지만 처벌 안 하기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용주, 영업주는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실제 위반한 종업원이 처벌돼야만 영업주인 고용주도 처벌되는 이런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각각 별개야. 위반 행위자는 행위 위반 행위를 한 자로서 처벌받는 거고 영업주, 고용주는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인정될 때 처벌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위반 행위자는 처벌돼도 고용주, 영업주는 처벌 안 될 수도 있어요. 감독 의무를,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했다 인정되면 처벌 안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반대도 되는 거지. 위반 행위자는 처벌이 안 되지만 고용주, 영업주가만 처벌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그 얘기야. 이것도 판례 다 있는 거야. 이미 나온 거. 그래서 종업원이 처벌이 돼야만 영업주가 처벌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종업원 처벌이 돼야 영업주도 처벌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종업원은 처벌되지 않더라도 영업주만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5. 그 다음에 3번. 3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끝에 직접 책임이란 단어입니다. 자, 여기는 직접 책임이라는 말보다 많이 쓰는 게 자기 책임이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직접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틀리게 되면 대위 책임이다 이런 말을 쓰면 틀립니다. 이건 틀려요. 자기 책임이다 그러면 맞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위 책임이란 말이 되면 틀리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회사가 있는데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법하게 했어. 그런데 그러면 그 위반한 직원은 처벌 안 하는 대신 그 회사 법인만 대신해서 그 위반에 대해서 대신해서 처벌? 이게 대위 책임을 묻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직원은 실제 위반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고 회사는 직원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데 따른 자기의 잘못에 자기의 과실,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데 따른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여기서는 직접 책임이라고 부른 거야. 직접 책임이고 자기의 책임입니다. 법인 자기의 잘못에 따른 책임이에요. 그래서 법인 자신의 법 위반으로 평가돼. 이게 뭐냐면 법인의 책임은 대표자는 대표자대로 처벌받는 거고 회사 사장이 회사 업무 법 위반해서 하면 사장은 사장대로 처벌되는 거고 회사도 사장에 대한 이게 법인 자신의 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이게 바로 관리 감독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별도의 자기의 독립적인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다. 3번 문제 없고요. 4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가 좀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다. 이론적인 거 많아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는 아닙니다. 네. 양벌 규정의 대부분이 형벌 규정인과 동시에 행정상의 제재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종업원도 형벌 부과받고 예를 들면 징역 벌금형 받고
법인은 징역형 이런 거 보낼 수는 없지. 회사를 어떻게 감옥에 가도. 법인은 형벌을 주더라도 벌금형, 무슨 자격 정지형 뭐 이런 거 내립니다. 영업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도 여기에 그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을 처벌한 건 행정상의 제재이기도 하고 제재이기도 하고 형벌을 하고도 또 성격이 같습니다. 왜냐면 그 책임, 자기의 고의 과실,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형벌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상의 제재는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뭐 과징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이거는 행정상의 제재는 고의 또는 과실까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줄에 형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어쨌든 양벌 규정은 행정상 제재도 양벌을 할 수 있고, 응? 그거이기도 하고 형벌과 성격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양벌 규정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건 형법 규정의 논리에 따릅니다. 그래서 성격을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응? 좀 어렵게 만들어냈어요. 문제 자체를.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제재 1번 형벌과 성격 다른 거 아닙니다. 형벌은 어디나 다 똑같은 성질을 인정합니다. 자, 9번. 과징금 부과처분. 틀린 거 오르래. 자, 1번. 자, 어쨌든 첫째죠. 과징금은 뭐야? 두 번째 줄. 부과할 때까지 행정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리적으로 확정돼야 할 것. 자, 첫째 줄. 과징금은 셋째 줄. 이리적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다. 응? 행정청이 위반 행위를 다 조사해서 과징금 부과할 당시까지 다 조사한 걸 기초로 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이지. 일단 한 번 뭐 이렇게 조사 찔끔 하더니 과징금 얼마? 응? 나중에 또 가서 추가로 뭐가 또 증거가 또 나왔네? 또 찔끔 얼마? 이렇게 부과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보면 어떻게 돼? 셋째 줄. 일단 과징금을 얼마 부과한 뒤에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또 나왔다 그래서 새롭게 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이게 판결문.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 조사를 마친 후에 한 번에 총액 얼마 해가지고 부과해야지. 일단 뭐 찔끔 얼마 부과한 뒤에 또 새로운 자료 증거 나왔다 또 부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나중에 부과한 건 위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 나왔다고 다시 또 추가로 부과한 건 위법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1번 다 책에서 나오는 판례입니다. 잘 안 나오던 판례야. 이거 다른 시험에서는 나왔었어. 이게 9급은 아니고 무슨 더 7급 이상의 다른 시험에서는 이 판례가 나왔었는데 그게서 처음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변형된 과징금. 첫째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는 통상 재량행위입니다. 부과할 것인가? 예를 들면 변형된 과징금이 뭐지? 누구 법 위반한 자 원래는 허가 취소시키거나 영업정지시켜야 되는 건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시키면 곤란한 사정이 있어. 버스 운송, 버스 회사 법 위반 행위 적발. 이거 영업정지시키거나 허가 취소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요. 이것 때문에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가 곤란해. 그래서 일단은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 대신에 뭐야? 얘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10일 동안 얘가 계속 영업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 이거를 이제 돈으로 부과하는 게 이 변형된 과징금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시키는 거에 영업정지시키는 거에 대신해서 그로 인한 이 영업을 계속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거 이런 게 변형된 과징금인데 이거는 보통 행정기관이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법이 정한 총액 한도의 범위에서 얼마 부과할 것인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없고 이것도 시험에 예전에 다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이거 답한 사람은 없겠지? 과징금은 형벌이다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형벌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그래서 3번은 과징금하고
두 번째 끝에 벌금은 형벌입니다. 응? 형벌 이외에 과징금을 또 부과해도 같은 위반에 대해서 이중처벌 아니다. 오. 그러면 4번이다. 이게 안 나오던 게 잘 안 나오던 게 나왔어요. 원래 과징금 부과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재량행위로 규정이 있어요. 판결도 다 재량행위 나오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기속행위라고 판결한 사례예요. 응? 그래서 지 건물이나 땅, 부동산이니까 땅이나 건물인데 지 땅이나 지 건물을 지 이름으로 안 해놔. 등기를 숨기는 거야. 자기 재산 많은 거 들통나가지고 원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부과돼서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거로 이 등기를 안 해. 응?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응? 내가 워낙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닌 내 친척 이름이나 뭐 이렇게 해서 땅이나 건물을 등기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만큼 재산이 숨길 재산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들통나면 어떻게 돼?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될 텐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 이게 적발이 되면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법이 반드시 부과하라고 의무로 명시했다고 판결이 나온 거야. 기속행위라고. 응? 그래서 재량행위다 X 요것만 기속행위라고 바꿔 쓰면 됩니다. 응? 그래서 4번 다 책에 있어요. 응? 자, 근데 이 4번도 그렇게 지문도 그동안에 잘 안 내던 걸 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아씨, 왜 이렇게 그동안에 안 내던 걸 냈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10번.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틀린 거 오라는데, 이것도 좀 공부한 건 다 했는데, 자, 틀린 거 오라는데, 1번이 틀렸네요. 응? 1번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세 줄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응? 자, 뭐라고 되냐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죠? 응? 그러니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데 얼마 동안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면 배상 청구권 없어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응? 그죠? 네. 자, 3년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지났어요. 3년이 넘었어. 그 손해 및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가해자도 누군지 아는데 3년이 지났어. 이미 3년 동안 지나고 청구를 안 했어.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 게 국가의 잘못이 커. 왜냐면 국가가 각종 자료를 다 은폐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피해자 측에서 그걸 다 증거 이런 거 찾아갖고 증명을 해야 배상을 받는데 그런 걸 다 비밀로 해놓고 접근도 못하게 막아놓고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해? 국가가 이걸 막아놔가지고 그동안 3년이 20년이 넘도록 배상 청구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서 한 2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더니 이미 국가 측이 뭐라 그래? 3년 지났습니다. 우리는 배상할 의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소송 들어갔더니 법원이 뭐래? 야, 니네가 배상 청구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리고 3년 지났다고 배상할 책임 없다고 배상 청구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이거는 소위 권리 남용이야. 니네 국가. 그러니까 니네 배상해야 돼. 그래가지고 배상하게 됐어. 응? 그게 셋째 주까지 얘기야. 응? 결국은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됐다고. 응? 그러고 난 뒤에 공무원한테 그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한테 물어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때만 해야 되냐면 그 공무원이 위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무원한테 물어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원칙적으로는 그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다를 없다를 돼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어느 때만 해야 돼? 그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한해. 응?
그 공무원이 위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한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게 판결문이에요. 우리 책에도 있어 다. 응?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어요. 응? 그러면 2번은 뭘까? 맞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는 뭐지? 첫째 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입니다. 응? 이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야, 법 규정이 어떤 문제에 이 법 규정이 적용돼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애매해. 막 해석이 분분해. 그러면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란 건 대표적으로 뭐 법에 대한 해석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게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로 이 법 규정의 이 의미는 뭐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어디는 적용해서 안 되는 거 이런 게 확립이 돼 있는데도 그거와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을 했다면 그건 위법하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거로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가 아직 정확히 밝혀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하고 그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해서 했는데 이게 위법으로 판정이 난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정공무원에게 그렇게 잘못 해석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뭐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위법한 법 집행은 있었어도 그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 그러면 마지막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름대로 공무원이 신중을 다해서 해석을 했는데 위법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을 행정공무원에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것도 다 공부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공무원에게 의무가 부여됐대요. 그죠? 의무,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 근데 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이거야. 중요한 거. 그 의무가 만약에 두 가지. 사회 전체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라고 돼 있는 의무인지 아니면 행정조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인지 아니면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여된 의무인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두 가지 전체 사회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여된 의무이거나 조직 내 행정조직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키라고 한 의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그 피해자인 개인에게 국가는 배상할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무는 국민 개인을 위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즉 국민의 피해본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아닌 거지. 그런 또 연결이 되죠. 반면에 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라면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는 배상할 책임을 져요. 그렇다면 여기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인데 그 의무가 두째 끝에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 이거죠. 그 공무원에게 부여된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 의무 위반으로 그 행위가 위법은 될지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그 국민 개개인의 이익 보호하는 취지는 없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게 판결입니다. 이게 다 공부한 거예요. 손해배상에서. 그 다음에 4번은 이것도 공부했잖아. 자, 행정처분이 항고성에서 취소됐다. 뭘 뜻하는 거야? 그 처분은 위법이다. 위법만 판정난 거예요. 근데 항고소송에서는 위법한 행위다 아니다. 위법만 판정하지 거기서는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냐 이거는 판정 안 해요. 항고소송에서는. 근데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행위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위법하게 된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게 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는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예요. 따라서 첫째 줄 항고성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만 인정된 것일 뿐,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배웠잖아. 따라서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그 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건 따져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4번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 나름대로 법이 해석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어떤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법 집행을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거로 판결이 났다고 치자. 그러면 위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취소가 됐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집행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건 이제 그지? 과실은 또 별개로 따지는 거야. 위법 인정하는 거하고 별개로. 응?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문장이었어요. 4번 맞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근데 1번이 어려워 좀. 1번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합니다. 자, 거기까지.